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고에 숨겨져 있던 장부를 발견하고 약혼자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가족에 관해서는 더더욱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식탁 위에 펼쳐진 재무 기록 더미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불일치하는 수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서 다니엘의 제국을 움직이는 부의 원천이 그가 주장한 것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익명의 이메일 한 통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한 줄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금고를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무시했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다니엘의 서재에 있는 금고에는 여권과 비상 현금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금고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잊고 있던 서류들 사이에 가죽으로 제본된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잉크로 꼼꼼하게 기록된 장부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유령 회사, 해외 계좌, 코드명으로 표시된 거래 등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운 불법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항목 아래에 깔끔하게 적힌 다니엘의 서명이 그를 부패의 그물망에 직접 연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나 감독 소홀이 아니라 공모였습니다. 충격은 공포로 바뀌었고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약혼자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혼란에 얽힌 것이 아니라 그 일부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세상은 거짓과 배신, 도덕적 딜레마의 미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고 제가 헤쳐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균열이 표면 바로 밑에 숨겨져 있는데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얼마나 쉽게 설득할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다니엘의 가족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가 필요해서 가까이 다가갔던 순간들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매력과 특권에 눈이 멀어 눈치채지 못했죠. 다니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제 삶에 스며들어 제가 자라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소개해 주었죠. 그의 가족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웃음과 성공 이야기로 가득했고 저녁은 별처럼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비싼 와인 한 잔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마치 제가 항상 소속된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투명인간처럼 지냈던 제게는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확고히 한 것은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유용성이었습니다. 포렌식 회계에 대한 저의 전문성은 저를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들의 재물을 간소화하고 규정 준수와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제 세심한 주의력이 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모든 보고서와 처리한 모든 거래가 유령 회사와 역외 계좌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 세탁을 도왔습니다. 사기를 밝혀내야 할 제 기술이 사기를 영속화하는 도구로 변질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다니엘과의 관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야근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충성심이 그의 가족 성공의 토대였다는 말 등 미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려로 위장한 은밀한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는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고 눈빛 하나하나에 제가 넘을 수 없는 선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은 에밀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는 말로만 들었던 이름, 가족 모임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던 이름이었죠. 그녀는 제가 지금 얽혀있는 바로 그 제국을 탈출하기 위해 몇 년 전에 도망친 다니엘의 소원했던 여동생, 검은 양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연락해 장부의 배후에 있는 익명의 제보자임을 밝혔을 때 저는 거에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진실을 아는 사람, 다니엘의 가족을 숨막히게 올가매는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첫 만남은 마을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예고 없이 찾아와 결연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 부스에 앉았습니다. 에밀리는 다니엘을 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수년간의 달리기와 저항으로 인해 이목구비가 더 날카롭고 단단해졌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커피를 주문한 후 그녀는 낮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모든 것은 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 파괴할 겁니다. 저는 다니엘을 변호하기 위해 변론하고 싶었지만 장부는 가방에 무겁게 들어 있었고 그 장부에는 치명적인 증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에밀리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후폭풍에 휘말리지 않고 가족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녀는 시스템 내의 동맹, 기꺼이 나설 내부 고발자, 그리고 전체 작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숨겨진 문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신뢰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에밀리는 저에게 단순히 탈출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며 제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헤어질 때 에밀리는 암호화된 파일이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침묵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싸워야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꽉 움켜쥐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내가 동경하던 여성, 내가 꿈꿔왔던 삶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에밀리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공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장부의 모든 페이지와 모든 서명, 모든 거래는 제가 살아온 거짓말을 상기시키며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밤늦게까지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수많은 조용한 순간을 공유했던 다니엘의 서재에서 데니얼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제가 장부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책으로 갔다가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고 잠시 동안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려는 듯 유자의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니엘. 이 문서에 당신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 일인지 알기나 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갑자기 서서 방 안을 한참 서성이다가 창문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제국, 즉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그는 속삭이는 것만 겨우 넘긴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소피야, 이해해줘야 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수십억 달러의 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죠?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람이에요. 수천 명이요. 직원, 투자자, 가족 모두가 이 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삶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제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출의 파급 효과는 수많은 삶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요. 다니엘은 죄책감의 무게에 어깨가 축 처진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고칠 수 없어요, 소피야.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그리고 모두를 파괴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침묵 속에 서 있었고 우리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랑과 도덕이 제 안에서 전쟁을 벌이며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죠. 순간이었지만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가 나를 만지기 전에 손을 떼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우리가 처음 대화를 나눴던 카페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제 모습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제 맞은편 부스에 앉았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그녀를 향해 밀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러 가자. 며칠 동안 우리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들을 밝혀냈습니다. 선거를 조작한 뇌물수수 계획, 연금을 탕진하는 횡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히 내부고발을 감행한 내부고발자를 냉혈하게 제거한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폭로가 터질 때마다 관련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식탁 위에 펼쳐진 증거를 바라보며 저들은 괴물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악몽에 얽혀있는 다니엘, 제가 사랑했던 남자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을까? 에밀리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손길이 나를 안정시켰다. 그들을 모두 구할 수는 없어요, 소피야. 하지만 그들이 더 많은 사람을 해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다니엘이나 그 누구에게도 구원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했던 모든 선택이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다니엘에 대한 사랑.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원칙이 무너져 내리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구축한 제국에 의해 파괴된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희생자들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숨이 막힐 정도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식탁 위에 증거가 고발장처럼 널브러져 있지만 저는 그가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세련된 겉모습과 유전된 죄책감의 저변에는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 그림자 없는 미래를 약속했던 그 남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와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문서에 찍힌 그의 서명은 단순한 잉크 서명이 아니라 공모였습니다. 부패와 탐욕, 폭력에 대한 침묵이었죠.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을 때 방을 환하게 비추던, 한때 제 세상을 비추던 그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계속 이러다간 미쳐버릴 거야. 어느 날 저녁, 함께 파이를 뒤지던 중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불친절하지 않았고 제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의 폭풍을 뚫고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그녀는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진 채 저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그가 구할 가치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자신을 찢어 버리십시오. 그는 아니야. 더 이상은 아니야. 그녀의 말이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제게 충격을 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저에 대해선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에 대해요? 저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살아왔고 그 환상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놓아주는 것은 마치 이를 준비가 되지 않은 제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당신은 그를 사랑하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을 변명하거나 계속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두는 건 아니에요. 제 말 믿으세요. 알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저와 같은 그늘 아래서 수년간 살아온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경험의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저와는 달리 그녀는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방황하는 동안 그녀는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다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의 질문은 무겁고 대답할 수 없는 채로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충분할까요? 정의가 배신의 대가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진실을 폭로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희생으로 가득 찬 엄청나게 가파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결심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가족의 제국을 해체하는 것만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판사나 배심원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 특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할 때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언제 어디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혼돈이 저를 집어삼키려 할 때 저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양심의 지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어느 날 밤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계획하면서 에밀리가 제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책임에 관한 것이죠. 그들과 당신, 그리고 그들이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죠.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제가 매일 벌이는 내면의 싸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책임감, 복수도 정의도 아닌 피해의 악순환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연루시킬 생각은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제가 다니엘의 몰락에 한몫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서서 그의 몰락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모래알처럼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제가 아는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다음 행동에 저를 포함해 너무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제 자신에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이상은 아니죠. 열레갈라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고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제 손은 떨렸습니다. 에밀리는 제 맞은편 식탁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마지막으로 스캔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낮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보내기를 누르면 되돌릴 수 없어요. 알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입술을 떠나는 순간에도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니엘을 연루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는 결백하지 않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처럼 무자비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그들의 그물망에 얽혀서 헤어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결고리를 영원히 끊으려던 참이었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에밀리는 제 망설임을 감지했는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상처받지 않도록 할 수는 있죠.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고 저는 피할 수 없는 후유증에 대비하면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 갈라에는 정치인, 투자자, 유명인 등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모두 자신들이 축하하는 제국과 함께 삼패인 잔이 곧 깨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 암호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행사 중에 증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은폐하거나 부인할 여지를 없애려고 계획했습니다. 위험하고 무모해 보였지만 진실이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먼저 다니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무언의 긴장감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창밖으로 드넓은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을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때 함께 삶을 꾸려가고 싶었던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소피아.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나는 방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며 물었다.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두근거려서 그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니엘,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러자 그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아직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해줘요. 제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어요. 당신 방식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제국 주변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그들이 계속 생명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다니엘? 몇 년? 수십 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다. 지금 폭로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것이 파괴될 거예요. 그럼 피해자들은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이 저지른 일 때문에 고통받은 다른 사람들은요? 그들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요.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주장했다. 그의 눈빛은 절망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당신을 보호하려는 거야, 소피야. 이대로 가면 날 잃게 될 거야. 우리도 잃게 될 거야. 그의 말이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아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다니엘과 제가 자네를 남기고 함께 떠나는 다른 결말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더라도, 제가 침묵을 지킨다고 해도 죄책감은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골마 터질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눈물이 앞을 흐릿하게 만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예언했다. 그의 손길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칠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고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희망과 반쪽짜리 진실로 포장된 약속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미안해, 다니엘. 못하겠어요. 그의 얼굴의 고통이 스쳐 지나간 후 분노나 체념 같은 어두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작별인 것 같네요. 그가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떠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난번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을 두고 떠나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탐욕에 침묵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었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쉽지 않았고 분명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마침내 단단한 바닥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갈라 행사는 권력 브로커들이 불을 갑옷처럼 두르고 공손한 미소 아래 비밀이 끓어오르는 화려함의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무도회장 가장자리에 서서 심장이 너무 크게 두근거려서 배경에서 연주되는 현악 사중주 소리가 묻힐 것만 같았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 준비되었고 몇 분 후면 생방송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 모든 희생과 배신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자 무거운 장막처럼 침묵이 방 안을 덮었습니다. 거래 기록, 이름, 날짜, 사진 등 제국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흐르기 시작하자 대화 중이던 사람들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니엘의 부모님을 비롯한 익숙한 얼굴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국이 행사장에 들이닥쳐 연루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정밀하게 움직이자 사람들의 표정은 충격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출구를 찾아 허둥대는 하객들, 고함 소리, 대리석 바닥에 깨지는 샴페인 잔 등 순식간에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란 속에서 제 눈은 다니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무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우리의 시선이 혼돈을 가로질러 마주쳤고 저는 그의 내면에서 배신감과 절망감이라는 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공포에 휩싸인 군중을 해치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그가 낮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함께 가자.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내 내면의 깊은 곳을 파고들었고 나를 다시 그의 궤도로 끌어들이려는 최후의 시도였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기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의 존재를 파괴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내 안의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그의 얼굴의 고통이 날 것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거칠게 속삭였다. 그들은 널 쫓아올 거야. 멈추지 않을 거야. 이미 시작했죠. 나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포 작전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리고 나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잠시 동안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체념이 얼굴 전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뒤돌아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당국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놓아주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를 따라가면 제 자신을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그 후유증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헤드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를 무너뜨린 스캔들에 대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기업은 무너지고 수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엄청났고 이 가문의 부패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저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도움으로 저는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된 숨겨진 자금의 방향을 바꾸고 붕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이루었습니다. 가시적인 무언가. 좋은 일이었죠. 공적으로 저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고 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제 이름이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조용한 밤에 죄책감과 의심이 스며드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다니엘을 연루시킨 제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고 벗어날 수 없는 유령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저는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했습니다. 정의는 쉽지 않았고 확실히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지는 모습, 즉 재건되는 삶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때때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세상은 새로운 현실에 안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캔들은 헤드라인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위기와 일시적인 주의 분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조용한 아픔, 그 여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유령이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없이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어느 청명한 가을 오후, 황금빛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공기가 상쾌한 느낌을 주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제 맞은편 부스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더 좋아 보이세요. 그녀가 놀리듯 말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졌다는 것은 완치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죄책감, 상실감, 밤늦게까지 제 머릿속을 맴도는 끝없는 가정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와 함께 앉아 도시가 시끌벅적한 가운데 커피를 마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둘 다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우리는 그 상처를 함께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상처를 마주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 사람 생각한 적 있어요? 에밀리는 잠시 멈칫한 후 안정된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마치 제가 닫은 장의 일부인 것처럼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녀는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말하며 입술을 떠나는 말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리워지거나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에밀리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소피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날 저녁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던 제 마음속에 에밀리의 말이 오래도록 맴돌며 울려 퍼졌습니다. 도시가 제 눈앞에 펼쳐졌고 스카이라인은 깊어가는 황혼을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니엘의 가족이나 그들의 어두운 제국뿐만 아니라 한때 저를 사로잡았던 의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출입구에 기대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에밀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입술을 스쳤습니다. 우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도시의 융융거리는 소리에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나은 것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좋은 게 좋을 것 같네요. 바람이 나무 사이로 바스락거리고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깜빡이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업 부패와 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해체하는데 제 기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목적으로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밝은 날이 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가 저를 규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정 내내 저는 쉬운 답이 없는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저지른 해악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단순한 장부상의 이름이 아니라 제 파트너이자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잔악 행위에 연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일을 변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놓아준다고 해서 그를 잃은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전쟁을 벌이며 각자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분노, 즉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분노가 제가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 즉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종종 저를 그 경계에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에밀리는 저에게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정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처를 남겼지만 부패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상실 후 제거는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저는 다니엘과 우리가 꿈꾸던 삶, 심지어 제 자신의 일부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회복 탄력성의 뿌리를 둔 새로운 목적, 즉 명확성을 찾았습니다. 제거는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파편들을 모아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주제는 인생에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정의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구원은 책임을 요구하며 회복력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도 빛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실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합니다.